안녕하십니까. 변방의 북소리 한민호 TV입니다. 오늘은 공산주의를 탄압하는 중국공산당이라는 제목으로 중국공산당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밝혀보겠습니다. 2019년도 1월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중국 당국이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인사들에게 고강도 탄압을 가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신기하잖아요. 공산주의를 충성하는 나라. 게다가 노동자들의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노조를 결성하려는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탄압을 한다. 노동자 농민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노동조합 결성이나 또는 파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노동운동가와 대학생들을 탄압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잇따르고 있다.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중국에는 노조가 없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동조합이 있듯이 중국에도 노조가 있다. 중국에서 노조는 공회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이 중화전국총공회이며 그 산하에 각 지역별로 또 기업별로 공회 노동조합이 존재합니다. 이건 2019년도 3월자 한겨레 신문인데 아주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노조를 만들다가 구금 중인 노동자들이 있다라고 우리나라 민주노총에서 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이 사진입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우리 민주노총이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민주노총의 설명을 보면은 지난해 즉 2018년 7월에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국 전체에서 제일 핫한 도시죠. IT 산업이 발달해 있는 그 선전시에 있는 제이식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에서 일하던 4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 나온 뒤 형사 기소돼서 구금당했다. 이후 제이식 노동자들을 지지한 대학생, 노동활동가 등도 체포돼서 현재까지 44명이 체포, 구속 혹은 실종된 상태다. 중국은 진짜 걸핏하면 실종이 됩니다. 입도 이렇게 뻥끗하지 못해요. 실종된 이 피해자 가족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당시 민주노총의 양동식 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이식 노동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활동가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왜 주인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지 묻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주인인 노동자의 권리를 왜 보장하지 않을까? 이거는 작년 10월달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예요. 중국의 좌파 학생들이 묻는다. 중국은 과연 사회주의인가? 2015년도 6월에 선멍위라고 하는 명문 중산대학에서 수학이랑 컴퓨터를 전공해서 석사 학위를 받은 친구가 있어요. 아주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평생 잘 살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진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뜻밖의 공장 노동자가 됩니다. 1980년대 우리 운동권 학생들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저우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루흥 기계전자공장에서 엔진과 변속기를 생산하는 노동자가 됐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비염, 기관지염, 난청, 백혈구 감소 등 온갖 질병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권리란 임금이 너무 낮아서 주말에도 휴일 근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산재를 신청하면 보너스가 깎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관리자의 학대와 욕설에도 묵묵히 참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중국의 일반 근로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 이게 2020년도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멍이라고 하는 친구가 2018년 3월 말에 동료들의 지지를 받아서 임금협상 대표로 선출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회사 간부들이 협박을 하고 해고를 해버렸어요. 2018년도에 이 친구가 이제 해고를 당한 거죠. 이 친구가 해고를 당하던 그 무렵에 광둥성 선전의 기계 제조 회사인 자스커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전개가 됐습니다. 휴일이 없는 매일 12시간 노동, 식사시간 이외에는 휴식 금지, 벌금과 초과 근무 강요 등 억압적인 노무 관리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 회사 측에서 먼저 선수를 쳐서 이제 어용노조를 설립을 했고
그래서 독립노조 만들려던 노동자들이 급하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노동조합 총연맹 지역사무소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냈지만 거부당했어요. 그리고 이 독립노조 설립을 주도한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노동운동 하다가 쫓겨난 선멍이가 전국 각지의 좌파 대학생들과 같이 자스커지 노동자 지원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스커지 공장 앞에서 항의 시위도 하고 또 노동자들의 상황을 알리는 글과 사진 이걸 이제 소셜미디어에 올려가지고 전국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당연히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탄압되고 말았습니다. 선멍이는 이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끌려가서 행방불명됐고요. 또 기타 이 베이징대 학생 등이랑 이제 노동자들 50명이 한꺼번에 체포가 됐다고 그래요. 이걸 시작으로 중국 공산당 당국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전국 각지에서 좌파 학생 조직과 노동운동 조직의 뿌리 뽑기에 나섰다. 2018년 11월 자스커지 지원 활동에 나섰던 학생들이 관련된 베이징대, 인민대, 난징대, 명문대학교죠 다. 이런 주요 대학에서 마르크스주의 학습 조직들의 등록이 금지됐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그런 그 학생 조직이 이 탄압을 받은 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던 그 학생들이 탄압을 받아서요. 체포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선멍이, 위신 이런 친구들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고작 50명의 대학생이 노조를 결성하려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을 지원한 이 작은 사건인데 왜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농민공 문제입니다. 농민공은 이제 농촌 출신으로서 도시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을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일을 하고 살고 있는 도시에서 그 도시 주민 취급을 못 받아요. 죽어랄지 애를 낳아도 그 애가 그 도시에 있는 학교에 공립학교 입학을 못 합니다. 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입학을 시키려면은 뭐 공산당 간부한테 이 뇌물을 바쳐야 되고 복지 혜택 뭐 의료 혜택 당연히 못 받고 그야말로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농민공들이 중국에 2억 9천만 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얘네들이 그야말로 노예같이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이런 그 엄청난 그 무역 흑자는 누가 가져가냐? 당연히 공산당, 국유기업, 권력층이 다 가져가는 거죠. 중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중국 남부에서는 그 홍콩 시민단체 지원을 받아서 이제 노동운동 조직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국의 심각한 빈부격차로 따지면 중국이 세계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생각이 아니라 확신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패가 얘들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홍수가 났는데 안구가 없는 시신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나라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나름 그 정의로운 대학생들이 마르크스 학회에서 마오쩌둥 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그런 조직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스커지 사건은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마오쩌둥 사상에 따라서 순진하게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가지고 또는 모택동 사상을 가지고 중국 사회를 진짜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자, 노동자들이 주인인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처음으로 노학연대를 이루고 함께 행동에 나선 그런 사건이라고 그래요. 중국 공산당은 이런 움직임을 반길까요? 아니면은 두려워할까요? 당연히 엄청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자기네 국민을 또 노동자 농민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들이 주인이죠. 나머지들은 개, 돼지, 노예들이고. 좌파 학생들이 노동자들과 연대에 나선 배경에는 지금의 중국을 사회주의로 볼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중국이 사회주의일까요?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 공산당은 이제 이 자본주의를 대거에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데 그게 과연 사회주의인지 포장만 다른 자본주의인지 이런 논쟁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디 인민대 교수 같은 놈은 이건 정말 미선적인 놈이죠. 중국이란 나라가 국유 경제를 바탕으로 이 국유 경제 아니고 정확하게는 공산당 간부 소유 경제입니다. 국유 경제를 바탕으로 인민의 복지를 향상시켜 거짓말이죠.
인민의 복지가 아니라 공산당 당원의 복지를 향상시켜서 신자유주의에 일정하게 맞서고 있으므로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보적 변화의 축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용학자는 얘기하고 푼아이 홍콩대 교수 같은 또 멍청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중공이 이미 신자유주의적 세계체제에 완전히 동화된 자본주의 국가다. 이건 맞는 말이죠. 세계무역기구에 이제 중공이 가입한 지 오래됐고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니까 자본주의 국가가 됐고 노동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중국의 현 체제, 중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가짜 공산주의인 중국의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진짜 공산주의를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는 멍청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스커지 노동자들과 연대한 학생들이 순진하게도 이런 질문을 하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왜 그 체제의 주인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도리어 자본가의 편을 드느냐. 정말 순진무구한 질문입니다. 이게 공산주의라는 게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그야말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좋은 사회주의를 안 하고 왜 이 자본주의를 하려고 그러냐 중국 공산당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 통치와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공산당 통치, 제대로 된 공산주의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스커지 운동은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다시 볼 수 없는 철저한 감시 탄압 체제를 그야말로 몇십 명이 이렇게 돌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활동을 실마리 삼아서 단서로 삼아서 당국은 온갖 어려움을 뚫고 성장한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주요 인물 또 조직들을 괴멸시켰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노동자들 그리고 학생들의 이상주의, 희생정신 이것만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 사상 또 모택동 노선을 내세웠기 때문에 자유주의 세력과는 연대할 수 없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중국에서 이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대학생들이랄지 혹은 노동운동을 벌이는 친구들이 공산주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 공산주의 일당 독재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올바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그걸 안 하고 있다라고 엉뚱하게 이렇게 이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애초에 한계가 있는 운동인 거죠.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시진핑 사상은 현대 중국의 마르크스주의며 이거 거짓말이죠. 정말 참 웃기는 위선입니다. 21세기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발전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오늘날의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그 중국 내부의 논쟁을 보면서 이건 나쁜 놈과 멍청한 놈의 논쟁이고 또 대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놈은 당연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명분을 내걸고 온갖 도둑질, 특혜권을 누리는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나쁜 놈들이고 멍청한 놈들은 아까 그 얘기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하는 이렇게 진짜 사회주의, 진짜 공산주의를 해보자라고 여전히 꿈속에 세매는 이 친구들이 이제 멍청한 놈들인 거죠. 이거는 금년 2월 7일 아시아경제 난 기사입니다. 노조 활동하면은 체포되는 공산국가다라는 제목이죠. 지난달 그러니까 이건 금년도 1월입니다. 중국 3대 온라인 쇼핑몰 핀두어더의 그 여직원이 밤샘 야근을 하고 퇴근하다가 돌연사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2억 6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농민공들의 불만이 분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 설립 운동도 이렇게 다시 들썩거리고 그랬는데 중국 공산당은 그 노조 설립을 논의만 해도 얘기만 꺼내도 체포하는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노조 활동이 공산주의 운동이 처벌을 받는 이런 아이러니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중국 IT 업계의 밤샘 노동, 노예 노동은 이거 정말 심각한 모양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방송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밤잠 못 자고 열악한 그 노동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이 노예적인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살인적인 근무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기업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견제할 리가 없죠. 이 기업 주인이 사실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인데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도외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자본가들은 다 공산당 당원들입니다. 여러분. 기업 주인들.
공산당 당원은 아니더라도 공산당 당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중국에도 이 국가가 공인한 노동조합, 즉 공회가 존재하지만 이 조직은 기업가들과 결탁해서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동쟁의를 준비하는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당국에 고발하는 노동자 감시기구죠. 중국에서 노동조합, 유일한 합법 노동조합이라는 게 노동자 감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국가인 중국의 아이러니는 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감시 처벌합니다. 게다가 중국의 국부인 마오쩌둥의 모택동 사상을 연구하고 실천한다는 애들도 처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날의 중국이 그럼 사회주의인가? 사회주의라는 거는 계획경제를 하고 분배를 평등하게 하겠다는 무슨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이게 뭐 좀 사회주의를 하려고 애를 쓴다. 이거 애초부터 이제 실패가 예정된 사상이고 체제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한다 저 멍청이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사실은 그 1950년대 대약진운동 또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있었던 문화혁명이 실패하면서 이때 이제 실제로 집단농장이랄지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회주의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처절하게 실패를 하죠.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근로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근로의욕을 그야말로 짓밟겠습니까?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거는 재빨리 처분해버리고 먹어치우고 그냥 죽지 못해서 이 떡농장에 나가서는 죽지 못해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공산당이 아래로부터 위까지 이게 거짓 보고를 하고 아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 배분이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고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죠. 이 대약신 운동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걸 거치면서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이제 깨닫게 돼. 공산주의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침 70년대 후반에 이제 그 모택동이 죽으면서 등소평이 실용주의자 등소평이 이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내세우는 게 이제 흑묘백묘론이죠. 이 검정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인민을 잘 살게 만들면 되는 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기업의 이윤 추구를 허용을 하죠. 개개인의 이제 사유재산 축적을 이게 허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빈부격차가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뭐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이 사회주의라는 구호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만 그건 말 그대로 구호에 불과하고 사실은 엄청난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 속에서 개개인이 그야말로 아비규환 이 식으로 이윤 추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 중국이라는 게. 이 과정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 자기네 당원들 또 이게 당원과 아주 친한 대리인에게만 좋은 사업 기회, 돈이 벌리는 사업을 다 이게 나눠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다 이제 그 중국 국민들이 그야말로 노예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패거리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부패하고 패거리들끼리만 이 부패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체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패거리 자본주의에 불과하다. 아주 부패한. 그럼 공산당은 뭐냐? 공산당의 정체는 얘네들은 그 패거리 자본주의에 기생하는 그 말로는 사회주의를 읊으면서 국민들을 노예로 계속 살아가라고 세습을 하는 조폭들이다, 조직폭력배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 공산당은 실제로 이제 입당하면 이제 보직을 맡을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이제 기업체도 가고 뭐 정부 이제 조직에도 가고 뭐 이게 당에서도 보직을 맡고 그러는데 승진과 보직 과정에서 뇌물 상납이 철저하게 이 구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 없이는 승진도 못하고 좋은 보직도 못 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좋은 뇌물 받쳐가지고 좋은 보직에 가면 그 보직에서 또 더 많은 이 뇌물을 이제 이번엔 자기가 받아가지고 또 뇌물을 써서 승진하고 뭐 이런 식의 구조에 중국 공산당 아주 고상한 척하지만 중국에서 최고 부자들이 누굽니까? 중국 공산당 25명 정치국 국원들이잖아요. 이게 7명 시진핑을 비롯한 상무위원들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중국 공산당 하급 그 간부들마저 얼마나 부자들인지 생생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중산층이 4억이다 이런 얘기를 태연하게 하는 멍청이들이 있는데 리커창 총리가 얘기를 했죠. 월 소득 1,000위안
우리 돈으로 17만 5천 원 전후밖에 못 받는 사람들이 9억이나 돼요. 그리고 베이징 사범대학 소득분배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월 소득 이제 2천 위안, 우리 돈으로 월 35만 원 더 못 받는 사람들이 9억 6,300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 월 소득 100만 우리 돈으로 월 소득 100만 원 간신히 받는 사람들이 몇이 될까요? 저는 뭐 12억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럼 이제 14억에서 한 2억 정도 남는 건데, 그 1억이 이제 그 뭐 월 소득 한 100만 원에서 뭐 이게 우리 돈으로 뭐 한 4,5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한 뭐 1억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중산층은 1억 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중산층 4억 명의 존재는 뭐냐? 중산층의 정의가 중위소득의 75% 내지 200%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정의가 되는데, 중위소득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제가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만 원 내외 된다고 치고, 그래서 이게 중산층 4억 중에서 3억 정도는 겨우 그 정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산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약 1억 명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1억 명이 뭐랑 일치하는 숫자냐면은 공산당 당원들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숫자입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당원들이 9,514만 8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 얘네들이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노예 노동을 하면서 공산당 당원들을 벌어먹이는 그런 아주 더러운 체제가 중국이란 나라인 거죠. 그럼 중국 공산당이 노조를 탄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 나오는 거죠. 이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빈부격차가 심하고 부패가 심하고 극악한 독재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만이 여기저기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독립노조로 허용을 하면은 이 불만이 조직화가 되잖아요. 조직화가 되면 일단 독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다음에 한번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조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게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이슬람교가 됐든 또 파룬궁이 됐든 심지어는 뭐 다단계 판매 회사가 됐든 하여튼 일당 독재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직에 대해서는 탄압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중국이란 나라가, 중국 경제 자체가 조립 가공 노동을 기반으로 한 저가 제품을 수출해서 이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노조 운동을 이거 허용을 하게 되면은 중국 경제 경쟁력 자체가 흔들려요. 이게 저임금 노동을 더 이상 유지를 못하면은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1억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연히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체는 뭐냐? 패거리 자본주의, 부패한 패거리 자본주의 위에 기생하는 아주 조폭들이다. 조폭들인데 이게 14억의 인구 중에서 똑똑한 애들을 추려내서 걔들로 이렇게 이 당을 계속 충원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엘리트 조폭들이죠. 이게 굉장히 더러운 엘리트 조폭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게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과정인 거죠. 자, 여러분 그 천멸중공, 중국 공산당은 망합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미 충분히 성숙이 됐고,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약점이 많은 나라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반드시 망하는데,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고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대한민국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밤입니다. 예,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